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권과 헌법의 두 번째 단원 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지, 발생 원인과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권 침해, 인권 기억하시죠? 네, 인권이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고정관념은 잘못된 어떤 생각, 인식이에요. 네, 편견은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인종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이 있거든요. 뭐 결혼 이주 여성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이주 노동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로 뭔가 더럽다. 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나타나면 동남아시아인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다. 네,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됩니다. 네, 차별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성이 목욕탕에 갔는데요. 목욕탕에서 못 들어오게 했대요. 네, 목욕탕 출입 거부를 당했다고 해요. 네, 단순히 동남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네, 이런 이유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네, 이것은 개인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사회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회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뭐 생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관습이나 관행이 있냐. 여성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여성의 경우, 워킹맘의 경우 직장 일도 하고요. 집에 와서는 또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18분이래요. 통계조사 결과.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139분이라고 해요. 네, 거의 이제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요. 이거는 네, 맞벌이 부부. 여성들은 집안일도 하고 육아 집안일도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보시면요. 그 남편이 육아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하다, 뭐 짠하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의 예를 낙태죄를 들려고 하는데요. 네, 낙태죄는 뭐냐면 법률이에요. 네, 법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태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뭐냐 하면 범죄와 범죄 행위가 뭔지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이 형법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한 경우에 이거는 이제 범죄를 규정을 하고 낙태는 이제 태아를 죽이는 거죠. 네, 뱃속에 태아를 죽이면
그 태아를 죽인 여성도 처벌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술을 도와준 의사도 네, 처벌합니다. 네. 근데 이 낙태죄가 뭐 어떤 것에 인권을 침해하냐면, 물론 태아의 생명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여성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있는 그 태아를 어, 그 낙태를 시킬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의 어떤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가 어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건 자유권인데요. 그런 것을 이제 침해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네, 여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낙태죄는 조금 있다가 헌법재판소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구제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돼요. 법원에 재판 청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때는요,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재판의 종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민사재판이 있어요. 네, 민사재판은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청구하는 재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층간소음 때문에 나의 어떤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쉬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려고 하는데 뭐 시끄럽게 한다, 이런 경우에 내가 윗집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재판이 민사재판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의 사례 대표적인 게 층간소음이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 나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재판이 형사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때렸어요. 이런 경우 이제 폭행이 되죠. 그러면 나의 어떤 인권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고요.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을 막 내고 다녀요. 그럼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재판이 형사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재판이 있는데요. 이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나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의 업주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업주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굉장히 교묘하게 위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편의점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법원에 청구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근데 어, 이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물론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인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행정기관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행정심판과 재판은 용어가 약간 다르죠.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심판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한번 살펴보는 게 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는 근데 법원이랑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둘 다 이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여기 헌법이 들어가 있죠. 이름에서부터. 네, 어떤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네,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여러분 2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미리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법에는 첫 시간에 배웠죠.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여러 하위법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법이 이제 법률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고요. 이 법률은 그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내용은요. 헌법과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일치해야 되는데 가끔 이 법률의 내용이 헌법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배된다. 그래서 이 법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을 내려줘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그 낙태죄 얘기했잖아요. 네, 요거를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죠. 네, 국가가 간섭하면 안 돼요. 내 신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 네, 형법이 있는데 이 형법에서 낙태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낙태죄가 뭐를 침해하냐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유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하위법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실제로 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헌법소원심판이라고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심판과 다르게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산부인과 의사가요.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러니까 낙태 시술한 거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을 받게 돼요. 예, 낙태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예,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가 보니까 이 낙태죄는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헌법에 분명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유권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낙태죄가 그것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죄는 잘못된 법이고 잘못된 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정말 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유권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헌법 불합치.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2단원에서 헌법재판소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결론은 뭐냐? 낙태죄가 뭔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죄는 여성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까지는 이 낙태죄가 유효하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 낙태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낙태를 저지른 여성이나 의사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법원에서 하는 거 재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다르니까 용어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인권이나 차별행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그런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규칙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바꾸라고 시정을 권고할 수가 있어요. 바꿀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신청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서 휴대전화 걷잖아요. 이 휴대전화 수거하는 거 학교에서 휴대전화 걷는 거 이게 어떤 나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는 어떤 다른 사람과 뭐 소통하면서 통신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걷어서 나의 어떤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진정은 이게 잘못된 거니까 고쳐달라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어요. 정말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걷는 게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학생들의.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유권 침해 맞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걷지 말라. 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권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는요 여전히 아침에 휴대전화를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결정을 따라도 되고요.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아침에 휴대전화를 거둘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그 외에 내가 어떤 언론에 그런 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봤다 이러면 한국소비자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을 이렇게 기관별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사실 이런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나 사회가 이런 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권 감수성을 우리가 높여간다면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도 이런 구제 방법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선생님이 과제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혹시 인권 침해에 당하는 게 있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